네, 오늘은 7장 간호관리 기술 부분 들어가도록 하죠. 이 7장 부분에서 우리가 다룰 거는 저 앞에서 관리자가 하는 기능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정적 기능과 지원적 기능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과정적 기능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와 같은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 지휘, 통제할 때 요구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우리가 과정적 기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마다 필요로 되는 지원적 기능, 즉 간호관리 기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관리 기술, 즉 지원적 기능에는 우리가 의사결정도 필요로 되는 거고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갈등 관리, 또 정보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시간 관리라던가 많은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런 그 지원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필요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 기술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의사결정이라는 거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저간을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정의 내린 걸 소개했는데 이 부분은 참조해 주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 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의사결정의 특징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관리자가 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저간을 선택하는 우리가 의사결정 기능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적 행위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기획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직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관리 과정에서 다 필요로 된다는 거죠. 관리의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필요되는 기능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메모해 두시면은 모든 관리 과정에서 다 필요로 되지만 우리 기획 기능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지원적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은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늘 일정한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동적인 과정이다.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동적인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다섯 번째로는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어떤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정신적인 과정이다, 등등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의 특징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의사결정 과정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랬을 때 의사결정 과정 단계를 제시한 학자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단계 수는 우리 학자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것. 그러나 단계 수는 다르더라도 앞뒤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과정 수가 학자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3단계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5단계, 7단계 여러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일반적인 과정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관리자가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확인하고 우리가 문제를 확인하는 거겠죠. 이게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분석해야 될 거고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죠. 대안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다면 최적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대안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 순서 요거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 중에서 관리자의 개인적인 특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우리가 문제 확인, 문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관리자가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사결정의 질을 가장 좌우하는 단계는 어디냐? 우리가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의사결정이 얼마나 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어떤 대안이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우리가 대안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안 준비 단계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최적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우리가 탐색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대안이라고 할지라도 다 탐색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대안들이 이용됐는가, 또 이 대안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대안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지 우리가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준비할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안까지도 다 탐색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과정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의사결정 유형 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이 부분은 출제가 이미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건 유념하시고 비교적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의사결정의 유형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의사결정의 내용이 우리가 가치적인 것을 결정하는가, 현실적인 걸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가치결정, 사실결정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어떤 조직이 우리가 새로 신설이 됐다. 그랬을 때 이 조직의 뭐 근본 목적이라던가 사명이라던가 근본 목적 사명 또는 뭐 철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적인 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치결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조직의 목적이라던가 철학 이런 게 설정됐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사실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참조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의사결정 유형 분류할 때 우리가 범위와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간호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호조직의 어느 범위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가 범위와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우리가 의사결정의 유형을 전략적 의사결정. 그래.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조직 전체 범위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최후관리자가 담당할 거고 조직 전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죠? 요 전략적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결정을 관리적이라고 그러겠죠. 관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할 때 많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여러분들 기획에서 전략적 기획, 전술적 기획, 운영적 기획 이런 말을 했었었죠. 전략적 기획과 관련된 결정이 전략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전술적 기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요 관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범위에서의 의사결정이겠죠. 예, 부서 수준이라던가 몇 개 간호 단위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관리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 결정쯤이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중간 관리자가 담당하면서 우리가 시간틀로 보자면 중간 범위의 기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여기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요 관리적 의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 하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간호 단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업무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운영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영적 또는 업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호 단위에서 우리가 1년 범위 안에서 1년 범위 안에 기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운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위 관리자가 주로 할 거고 단기적인 기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 전체 범위, 중간 범위, 하위 범위.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정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분류하자면 정형적, 비정형적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러분들 사전에 정해진 틀에 의해서 그대로 의사결정한다. 이거 정형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선례가 없이 새롭고 독특하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략적, 관리적, 운영적 의사결정과 정형적, 비정형적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 전략적 결정은 조직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면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러면은 요 전략적 결정에 가까울수록은 우리가 사전에 어떤 정해진 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정형적 우리가 의사결정쯤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운영적 의사결정쯤에 해당될수록 상위에서 정해진 틀 범위 안에서, 즉 관리적 의사결정은 전략적 결정 범위 안에서 중간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요 운영적 결정은 관리적 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운영적 결정에 해당될수록 정형적에 해당되는 거죠. 정형적 우리가 의사결정쯤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최고 관리자가 많이 하는 결정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정형적 의사결정은 사전에 해오던 그 결정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결정이니까 하위 관리자일수록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성 정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분류하자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우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있겠고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있겠고, 또 어느 정도의 위험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략적, 관리적, 운영적 의사결정 중에 우리가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이 전략적 의사결정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쯤에 해당되는 의사결정이 우리가 불확실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의사결정쯤에 해당되겠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환경에 관한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운영적 결정에 해당될수록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 그대로 따라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확실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쯤이 해당되겠죠. 예. 그러면은 요 관리적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해당되냐면 불확실과 확실의 중간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의 의사결정쯤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우리가 유형에서 나 있는데, 의사결정 유형은 우리가 계획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서, 의사결정 범위와 수준에 따라서 전략적, 관리적, 운영적, 그 다음에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는 비정형적, 정형적,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성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얼마나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 위험하, 확실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략적 결정에 가까울수록은 시간틀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해당될수록 장기적인 우리가 의사결정쯤에 해당되겠죠. 기간틀로 보자면 요 관리적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중간 범위쯤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운영적 결정은 단기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의사결정쯤에 해당될 거고, 우리가 관리자로 따지자면은 요 전략적 결정은 우리가 상위 관리자, 최고 관리자, 요 관리적 의사결정이 중간 관리자쯤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적 결정은 우리가 하위 관리자와 관련성이 있겠죠. 관련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들 전략적 결정, 비정형적 결정, 불확실한 결정, 우리가 장기적 결정, 대부분 상위 관리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가 나가게 될 방향과 관련된 결정쯤에 해당되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아주 새롭고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우리가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해서 그 중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민감성도 갖춰야 됩니다. 예,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운영적 결정으로 갈수록은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정해진 선례에 의해서, 정해진 구조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류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느 정도 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개인 의사결정 대 집단 의사결정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개인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 갑시다. 여러분들 의사결정 우리
간호조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개인이 하는가, 우리가 여러 명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개인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최고 관리자가 제일 많이 하겠죠. 상위 관리자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의사결정 반드시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조직 관리로 보자면 우리가 다루는 게 관리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관리자가 관리할 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조직 관리와 관련된 개인적 의사결정은 주로 최고 관리자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사결정이 여기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개인 의사결정은 대부분 우리가 최고 관리자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전략적 결정할 때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간호단위의 관리자, 수간호사 같은 경우를 다 포함해서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우리가 집단 의사결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의사결정은 많은 하위 관리자나 중간 관리자가 포함해서 같이 의사결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최고 관리자가 대표자들을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쯤이 여기쯤에 해당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단위 대표자들을 포함해서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개인 의사결정에서 나있죠. 요 최고 관리자가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혼자 결정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개인의 특성이 아무래도 조직과 관련해서 의사결정할 때 많이 반영이 되겠죠.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징으로는 뭐 가치관이라던가 태도라던가 뭐 인식, 성격, 역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 여러분들이 요 개인 의사결정도 나올 수 있고요. 집단 의사결정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특성들이 영향을 줄 건가 정도만 정리하시고 대부분의 최근에 문제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요 집단 의사결정에서 출제 빈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중심으로 정리하시되 요 집단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개인 의사결정이 나온다면 요 집단 의사결정의 대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한 거죠. 그러면 집단 의사결정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집단 의사결정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장점도 있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걸 잘 정리하시면은 개인 의사결정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단적 의사결정의 장점은 일단 여러 사람의 지식 정보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또는 다양한 대안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겠고 거기다가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쉽게 수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 수행할 때 만족할 수 있겠고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사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결정된 사안을 실제로 실행하는 곳은 우리가 간호단위 하위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 유발,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많이 미연에 줄일 수 있고 또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는 만큼의 효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 자체가 용이하다는 거죠. 뭐 이러이러한 등등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점만 갖고 있냐?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단점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집단 여러 명이 같이 조직 관리하는 것을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집단 의사결정에 동조하도록 사회적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사실은 집단으로 의사결정하려고 모였어도 그 중에서 파워가 강한 소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수 개인이라던가 소수 집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오히려 나머지 사람에게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의사결정보다는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죠. 거기다가 특정 구성원이 지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신속한 결정 행동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 결국은 여러분들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냐. 위기시가 대표적인 거겠죠.
우리가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빨리 결정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위기시다. 이럴 때는 집단 의사결정이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책임이라는 용어는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이 책임에는 우리가 사전에 일을 지칭하는 책임이 있고요. 사후에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최종 책임의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최종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서 할 수 있다. 이건 또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용어가 꼭 한 가지 뜻만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책임을 나눠서 분산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보기를 읽어보시면은 문맥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밖에도 충분한 분석이나 비판 없이 쉽게 합의한 대안이 최선이라고 합리화하는 우리의 집단사고, 이 집단 의사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단 사고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무리가 결정한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단 사고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오히려 집단 사고가 개입이 된다면 질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 항상 장점만 있다, 단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최고관리자가 그러면은 내가 혼자 결정할 건가? 아니면은 영향을 받게 될 단위의 대표자들 참여시켜서 같이 결정을 할 건가? 개인으로 할 건가? 집단으로 할 건가? 이거 결정할 때 선택 기준이 있겠죠. 항상 뭐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개인이 하는 게 좋고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집단이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선택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좀 이게 생략이 돼 있어서 거기 어디 빈 공간에다가 메모해 둡니다. 메모하시는데 우리가 의사 결정 우리가 선택 기준 이렇게 쓰시고요. 의사결정을 그러면은 개인 결정을 할 건가 우리가 집단 결정을 할 건가 이거 선택할 때 항상 개인이 좋고 집단이 좋고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경우에는 개인 의사결정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신속성이 요구된다면 집단보다는 개인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의성이 요구되는 결정이다. 아주 비정형적이고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것과 관련된 창의성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이다. 이런 거는 집단보다 개인 의사결정이 더 유용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집단 의사결정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결정을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 집단 사고가 발생한다던가 우리 집단 안에서 결정할 때는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 대안 안에서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의적인 안이 최종 결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이 요구된다던가 그다음에 우리 개인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줄이고자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 결정. 최고관리자로 보자면은 신속성이나 창의성이나 비용을 고려한다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집단 의사결정을 우리가 그래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냐면 의사결정의 질을 고려한다던가 우리가 그래도 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던가 최적안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한다던가 근데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최적의 질적인 결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 결정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보다는 집단 의사결정의 질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을 고려한다던가
그 다음에 정확성을 고려한다던가, 우리가 정확한 정보라던가 대안에서 결정하려고 한다던가, 예, 그 밖에도 그 수용성, 결정의 결과 실제 업무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쉽게 수용하도록 해야 된다던가, 수용성을 고려한다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거로 연구 결과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할 건가 집단으로 할 건가 요거를 결정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기준하에서 결정한다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개념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 개념에 우리가 조금 혼동되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먼저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파악해서 요걸 해결하기 위한 뒷부분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해서 그 대안 중에 최적안을 선택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이 없이도 의사결정만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할 때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용어 개념에 문제 해결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은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라는 개념이 있죠. 창조적 사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을 우리가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하던 의사결정을 하던 결국은 문제 해결 과정의 뒷부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할 때는 대안을 탐색해서 그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려면은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상황을 논리적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사고하는 것을 비판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판적 사고 중에서도 여러분들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상황을 논리적으로 파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비판적 사고 중에서도 과거의 대안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때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데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우리가 창조적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는 새로운 대안,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 부분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창조적 사고. 그러면 간호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우리가 창조적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 단계를 보자면 우리가 첫 단계가 욕구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되죠. 우리가 이 창조적 사고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욕구인데, 우리가 창의적인 대안, 우리 기존의 대안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를 욕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욕구가 없다, 그러면 창조적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첫 단계.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것이 준비.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상황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이 숙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조명.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했으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요 창조적 사고 단계 의외로 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 보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재에서도 우리가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법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죠. 브레인스토밍이라던가 명목집단, 델파이 기법, 전자회의, 프로젝트팀 그 밖에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 출제 빈도를 봤을 때 우리 브레인스토밍, 명목집단, 델파이 기법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은 필수적으로 알으시고 나머지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참조적으로. 그래서 먼저 브레인스토밍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단으로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는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수정해서 또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또 수정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자유분방하게 새로운 대안을 자유분방하게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회의 기법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안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안까지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주의점이라는 것. 장점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사고 이루어질 수 있고 창의성이 증진되고요. 단점은 이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아이디어를 많이 자유롭게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평가하진 않아요. 평가해서 최종 결정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유용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집단법. 여러분들 명목, 눈으로만 보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구두로 토론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금지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낼 때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대부분 종이 쪽지에 써서 우리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거죠. 왜 그 아이디어를 써서 제출할 때 대화나 토론 없이 하냐면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알게끔 하면은 우리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나 토론 없이 의견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가 쭉 제시되고 나서 그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투표로 최종 결정을 하는 방법을 명목집단법, 약자로 NGT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장점은 우리 아이디어를 낼 때 대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한 번에 하나의 결정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가더라죠. 여러분들 델파이 기법은 명목집단법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근데 명목집단법은 모여서 하는 거라면 델파이 기법은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설문지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설문지를 각각 전문가에게 보내서 아이디어를 설문지로 얻고요. 요거를 쭉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통계 집약되면은 이걸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의견을 또 듣고 그다음에 또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델파이 기법은 NGT 기법과 거의 비슷한데 모이지 않고 우리가 설문지라는 걸 통해서 아이디어도 받고 최종 결론까지 이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장점으로는 우리가 서로 출석이나 대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압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장점. 그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밖에도 장점으로는 전문가들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럴 때 유용합니다. 불확실한 결정은 상위 관리자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관리자, 조직을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고 관리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서 우리가 단점으로는
설문지 보내고 아이디어 받고 뭐 하는데 시간 비용, NGT 기법보다는 많이 든다는 것. 그래서 신속한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설문지 유형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단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회의. 여러분들 전자회의는 명목 집단하고 똑같은데 만나서 우리가 명목 집단 기법하고 같은 방법인데요. 종이에 써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탁자 앞에, 우리 책상 앞에 컴퓨터가 한 대씩 다 돼 있어서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앞에 화면에 비춰지면 그 중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토론하고 최종 투표하는 방법이 전자회의인 거죠. 그러니까 명목 집단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 집단법에 비해서 익명성, 정직성, 신속성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의사결정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 의사결정의 유형, 이거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도 개인, 집단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사결정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었죠. 기준이 있었고요. 근데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비슷한 용어가 있었잖아요. 구분이 가능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브레인스토밍, 명목집단법, 델파이 기법 이것이 특히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했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서로 비교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의사소통 들어가도록 하죠.